안녕하세요. 김세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에 시험 본 유통관리사 3회차 시험 2과목 상권 분석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부터 풀어볼 거고요. 1과목은 25문제, 2과목은 2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3과목 25문제, 4과목 20문제죠. 그래서 1과목이 배점이 4점이라면 2과목은 배점이 5점입니다. 하나하나 좀 점수를 얻을 때 체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6번 문제입니다. 대표적 복합 상업시설인 쇼핑센터에서 다양한 업종과 서비스를 조합하는 테넌트 믹스 전략이 중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테넌트 믹스의 의미, 테넌트의 의미죠. 여러분들 테넌트 의미는 요 문제는 그냥 암기해 주시면 됩니다. 이 테넌트는 임차 점포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임차 점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쇼핑몰, 백화점, 복합 상업시설에서 공간을 임대받아서 사용하는 임대 점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머지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나머지는 그냥 갖다 집어넣은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넌트는 쇼핑몰에 임차되어 입점한 점포를 뜻하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체크만 하고요. 바로 넘어갑니다. 이런 단어들은 암기하면 되니까요. 27번 상권의 유형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다. 상권의 유형은 일반적인 특성을 비교하여 설명한 내용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심 상권은 중심 업무 지구를 포함하는데 부도심 또는 근린 상권보다 상대적으로 범위가 넓고 소비자들의 체류 시간이 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는 얘기죠. 도심 상권은 중심 업무 지구를 포함하는데 부도심 또는 근린 상권보다는 상권 범위가 넓습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도심 상권은 도시 내 주요 간선도로의 결절점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도시 전체의 소비자들이 유일하지 못한다. 요 지문 좀 기억해 주세요. 왜냐면 이 지문이 오답으로 다른 데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의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한다. 요 문구를 유인할 수 있다로 시험 문제 한 두 번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근린 상권은 근린이란 건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점표 인근의 거주자들에게 주로 볼 수 있으며 생필수품을 지급하는 업종의 점포들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그쵸, 여러분들 근리상권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주변 상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근처에서 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얘도 맞는 얘기입니다. 역세권 상권은 역세권이라는 자체가 역 주변에서 생성된 상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하철역이나 철도역 중심으로 형성되며 지상의 도로교통망과 연결되어 지상과 지하의 입체적 상권이 고밀도로 개발되는 경우가 있다. 4번도 맞는 얘기죠. 지금 1번, 2번, 3번, 4번 지문도 모두 다 체크를 한 번씩 해보셔야 됩니다. 자, 아파트 상권은 단지 내 거주하는 고정 고객 비중이 높아 안정적 확보가 가능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까지는 아파트 상권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외부 고객을 유치하기 쉬워 상대적으로 상권의 확대가 가능하다? 아니죠. 상권의 확대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상권은 폐쇄적이고 제가 여기다 작성을 하면 약간 폐쇄적이고 그 다음에 소규모 확대 가능성이 적다. 확대 가능성이 적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 단지 내부의 그 고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외부와 단절되는 경우가 있죠. 답은 5번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 체크할게요. 5번이 답이 된다. 28번입니다. GIS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시험 문제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제가 파란색으로 자주 나오는 건 표시를 할게요. 어떤 지도 형상, 즉 선이나 전 혹은 면으로부터 특정한 거리 이내에 포함되는 영역을 의미하며 면의 형태로 나타나 상권 혹은 영향력을 표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답은 버퍼를 의미합니다. 요 의미는 버퍼를 의미하고요.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체크하면서 암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위상이라는 거는 지도 기능의 일종이며 개별 지도 영상에 대해 경도와 위도 좌표 체계를 기반으로 다른 지도 영상과 비교하여 상대적 위치를 알 수 있는 걸 위상이라고 합니다. 위상. 그 다음에 중첩이라는 거는 동일한 경계선을 가진 두 지도 레이어를 겹쳐서, 그러니까 지도 레이어를 겹쳐서 형상과 속성을 비교하는 거. 중첩은 겹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제도 작성은 속성 정보를 요약해서 표현한 지도를 작성한다. 점선면으로 돼 있다. 데이터 공간 조회는 지도상의 데이터를 조회하여 표현하고 특정 공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지도를 얻기 위해 도구로 지도를 활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공간 조회는 속성 정보를 통한 속성 기반 정보 검색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나옵니다. 28번. 29번도 상당히 많이 나온 편이죠. 29번도 상당히 많이 나온 편입니다. 우리가 모형의 이론들은 좀 이론은 암기할 필요가 있다. 29번도 제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29번도 암기할 필요가 있다.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일정한 지리적 공간 안에서 경쟁 점포들이 분산해서 입지하는 이유를 설명한 이론으로 가장 옳은 것을 했습니다. 여기서 경쟁 점포들이 분산해서 입지하는 이유를 물어봤죠. 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 자, 허프의 상권 분석 모형은 점포 규모가 크거나 점포까지 시간거리가 적을수록 그 점포를 방문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지리적 공간 안에서 경쟁 점포들이 분산해 입지한다 이 내용은 아니죠. 그 다음에 수정 상권 이런 모형은 허프 모델이 기존 모델이 적용이 어렵다 보니까 실용성 있게 좀 고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상업지에서 소비자가 구매를 할 때 확률을 그 직접적인 매장 면적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내용을 갖다가 담고 있는 거고요. 그럼 얘도 또 지리적 공간 안에 경쟁 점포들이 분산해 입지하는 내용은 아니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지금 상권 시설이 중심지별로 계층적으로 분산되고 효율적으로 공급한다. 그다음에 접근성과 분산 입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중심지 이론 자체 지금 이 이론 자체가 중심지 이론 자체가 공간 내 상점을 일정한 간격을 두고 분산되어 입지한다. 경쟁 점포들이 서로 가까이 붙어 있지 않는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3번이 여기서 가장 적합한 답이 됩니다. 자, 4번 레일리 법칙은 뭐냐? 뉴턴의 중력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상권을 분석한 것으로 점포들의 밀집도가 점포의 매력도를 증가시킨다. 라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4번도 아니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을 수정 개발한 거다. 그래서 두 상권 사이에 소비자들이 있고 어느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가. 그래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지를 예측하고 두 상권 사이에 분기가 되는 중간 지점을 찾아내는데 사용한다. 그래서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말 그대로 분기점을 찾는 데 사용하는 것이다. 답은 3번입니다. 이 문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3번이 답이 돼서 나왔는데 다른 데서는 다른 것도 많이 나온다. 자, 30번 문제입니다. 30번 문제는 소매 포화지수 IRS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소매 포화지수는 여러분들 공식이 있죠. 그 공식을 갖다가 지금 물어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역 시장의 총 가구수 곱하기 가구당 특정 업태에 대한 지출, 그 다음에 나누기 특정 업체에 대한 총 매장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특정 업태의 총 매장 면적 2번, 요거는 공식인데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아, 소매 포화지수가 이런 거구나 라고 그냥 참고로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갖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다. 31번 넘어갑니다. 31번 문제가 오히려 얘가 암기해야 되죠. 31번 문제는 체크하고 암기를 해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IRS라는 것과 MEP라는 게 기준이 나오는데요.
이 IRS와 MAP를 가지고 시장 잠재력 지수와 소매 포화 지수를 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소매 포화 지수는 지역 시장 소매점들이 공급 대비 수요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이다.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소매 포화 지수가 높다 낮다, 그 다음에 시장 잠재력 지수가 높다 낮다 해서 우리가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4분위로 보통 관련해 가지고 운용을 하거든요. 소매 포화 지수는 쉽게 생각하면은 현재 공급 대비 수요를 좀 판단할 수 있고요. 현재 시점 중심이고, 그 다음에 입점 시 시장 포화 여부를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 성장성 지수라는 거, 성장 잠재력이라는 거는 미래에 대한 창출 가능성을 얘기하고, 시점 자체가 미래죠. 그래서 향후 성장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번을 갖다가 맞는 얘기로 체크를 하고요. 2번 시장 잠재력은 지역 시장이 미래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에 반응한지 맞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소매 포화 지수는 현재 상태라 했죠. 아까 제가 이거 지문도 3번 지문도 상당히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지문입니다. 반대로 나왔더라고요. 소매 포화 지수는 현재를, 시장 잠재력 지수는 현재를 포함하지 못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미래를 보니까요. 그 다음에 시장 잠재력이 높을수록 소매 포화 지수도 높게 나타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꼭 시장 잠재력이 높다 해서 소매 포화 지수가 높진 않고요. 낮은 지역도 존재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라는 걸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그래서 시장 입지를 갖다 매력도를 평가할 때는 시장 포화 지수뿐만 아니라 잠재력 지수도 고려해야 된다 라고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3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2번을 보시면 아래 글 상자 가운데 보편적으로 좋은 점포 입지만을 나열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장 옳은 것.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반경 2km 내에 아파트 단지나 주택 단지가 입지해 있다. 오, 괜찮아요. 좋은 위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 광고가 많고 특수 목적을 가진 빌딩 내 상가가 많다. 아, 이거는 지금 약간 애매하죠, 여러분. 왜냐면 분양 광고가 많다는 건 뭐예요? 지금 그렇죠. 지금 장사가 안 돼서 비어 있는 곳이 좀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32번에 니은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하철역으로 300m 이내에 입점해 있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유동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접근성이 좋다는 거고요.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입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권리금이나 임대료가 일정하면 예측이 가능해서 장사가 편하겠죠. 리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디귿과 리을은 괜찮은데 미음에 보시면 경쟁 업종의 대규모 점포가 입지한 위치, 그러면 대규모 위치가 입지해 있다는 건 경쟁이 극심하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입지는 아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찾아내는 문제였어요. 이런 소고형 문제는 하나씩 제거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기억을 먼저 찾았잖아요. 그러면 4번과 5번은 아웃 해주고, 그럼 1, 2, 3번 중에 찍어도 그렇게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에 보면 분양고가 많다. 아까 아웃했잖아요. 우리 제거했잖아요. 그러면 1번과 2번이 아웃됐어요. 그러면 디귿까지 안 가도 3번이라는 거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거형 문제, 제거형 문제들은 알고 보면 쉬운 겁니다. 자, 그러면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도 우리가 허프 모형이라는데 허프 모형은 이것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허프 모형은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허프 모형은 소비자의 확률 또는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이 구성을 하기 위한 정보 수집으로 가장 옳지
아는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들 허프 모형은 세분화된 지역별로 점포 면적과 거리에 대한 민감도 계수를 추정을 하고요. 소비자의 점포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 계수를 점포별로 추정하지는 않습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예상 절차를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조사할 잠재 상권 범위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집단을 갖다가 지역을 나누고요. 각 지역에서 점포까지 거리를 측정하고 점포 크기 및 거리에 대한 민감도를 계수를 상권마다 소비자의 실제 행동 및 행동 자료를 추정을 하고요. 구역별로 소비 매출액을 신규 점포 이용 확률을 곱해서 구역별로 신규 점포를 예상 매출액을 산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렇게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답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거리에 대한 소비자의 민감도 계수 점포별 추정은 없다.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점포 면적과 거리에 대한 민감도 계수를 추정한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이 맞는 얘기.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개별 점포 또는 세분화된 지역 내에 점포 사이의 거리를 측정한다. 얘도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가 방문할 가능성이 있는 각 점포의 매장 면적 자료를 확보한다. 아까 순서에 있었죠. 그 다음에 상권 내 소비자들이 고려하는 점포들을 파악한다. 얘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집단으로 해서 우리가 그 민감도 계수를 추정하는 거지 여기서처럼 거리에 대한 소비자 민감도 계수를 점포별로 추정하지 않는다 라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 33번 같은 허프 모형 문제는 원래 많이 나오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민감도 계수를 가지고 내는 문제는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허프 모형 자체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34번 다음 그 상자에서 설명하고 있는 출점 전략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정 지역에 다수의 점포를 동시에 출점시켜 경쟁자의 진입을 억제하는 다점포 전략으로 물류비 절감 및 매장 구성, 표준화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는 전략. 얘도 그쵸 자주 나오는 문제죠. 우선 34번 지문은 우리가 지금 도미넌트 출점 전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집중 전략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도미넌트 출점 전략 출점 입지를 특정 지역에 한정해서 그곳에 다수의 출점 점포를 동시에 출점시키고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쟁사 진입을 아예 차단하겠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관리 효율성이 증대하고 시장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라든가 그런 걸 높이겠다라는 겁니다. 자, 인지도 확대 전략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다양한 지역에 점포를 출점시키겠다는 전략이고요. 우선 답은 4번이 되겠죠. 체크하고 나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지도 확대 전략은 다양한 지역에 출점해서 인지도를 높이겠다라는 거고요. 시장 우선 전략은 경쟁자가 진입하기 전에 미리 진출하겠다는 전략. 그 다음에 시장 흡수 전략은 기존의 경쟁 시장에 진입해서 경쟁 구도를 흡수하겠다. 임대차 계약 조건부 출점 전략은 임대가 유리한 곳에 위치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읽어주시면 될 것 같다. 자, 35번 문제가 있습니다. 35번 문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자연녹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옳은 것 했는데 자, 여기는 여러분들 그 법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법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35번 같은 문제 지역적인 문제들입니다. 다시는 또 안 나올 문제들이에요. 지금 제가 유통 관련해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법 문제가 나오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번 나오고 똑같은 문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문제는 한번 보고 넘어가시고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암기할 필요성까지는 없다. 자, 그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1조 1항 16호에 관해서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얘기했습니다. 그 중에 제2호 중에 마항을 보시면 그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계행정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 할인점 및 중소 공동 판매 시설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조 또 제3호에
대규모 점포의 종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뭐는 빠져 있다? 그렇죠. 전문점은 빠져 있더라 라는 건데, 어떻게 이 내용을 우리가 다 답을 알고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내용을 갖다가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 제71조 1항 16조 규정 항목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 대형 할인점이라 함은 상법상 회사가 개발한 판매 시설로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및 동령 법령에서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대규모 점포 중 대형 마트와 전문점으로 자유녹지 안에서 판매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들은 대형 마트와 그 다음에 전문점은 들어간다는 얘기죠. 하지만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들, 그 다음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들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읽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형마트와 전문점은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문은 그냥 읽고 넘어가라. 왜? 다시는 안 나올 거니까요. 자, 35번은 답은 3번입니다. 넬슨의 소매 입지 선정 원리 중에 아래 글상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으로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괄호는 요거는 36, 오히려 35번은 제끼더라도 36번은 암기하셔야죠. 그죠? 넬슨의 소매 입지 선정 원리, 요게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가장 옳은 것을 하고 물어봤습니다. 기억은 동일 점포 또는 유사 점포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 적개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며 집재성 있는 점포에 유리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는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그렇죠. 기억은 누적적 흡입력이라고 부르죠. 즉 같이 있어서 흡입력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즉 집재성이라는 건 뭐냐면 같이 모여 있으면 힘이 세지는 애들이죠. 그래서 점포들이 모이면 더 큰 고객을 유입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소매품들이 집재성을 가지고 많이 모여 있는 경우가 있죠. 가구단지 같이. 자, 니은은 상이한 업종의 점포들이 인접해 있으면 서로 보완관계를 통해 상호 매출을 상승시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양립성이라 부릅니다. 양립성. 서로 업종 간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서점과 카페가 있는 거, 그 음식점과 술집이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양립성이라 부릅니다. 자,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합의 최소성은 뭐냐면 유사 업종 간의 경쟁이 최소화를 통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편의점이 아니면 카페가 밀집되어 있으면 잘 안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용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겠다. 자, 넬슨의 소매입지 선정 원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니까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7번 보겠습니다. 37번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 용어도 용어 자체를 암기하시면 맞는 문제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향을 제시하며 소비자들이 길찾기에 참고하는 물리적 대상 되어 있습니다. 이 물리적 대상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기억을? 그렇죠. 지표라고 부릅니다. 지표, 랜드마크라고 부르고요. 3번과 5번에 랜드마크 나와 있죠. 랜드마크는 시각적으로 좀 강한 인식을 준다. 뭐 시계탑 같은 거, 아니면 뭐가 있어요? 뭐 아니면 간판 같은 거, 큰 간판 같은 거 랜드마크라고 부르죠. 자, 그 다음에 파사드, 난간, 벽면, 담장 등의 경계선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경계선은 엣지라고 부릅니다. 엣지. 그래서 건물이 꺾이는 부분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죠. 엣지. 아마 건물이 꺾이는 부분에 해당한다 그러면 엣지를 찾아낼 수가 있었을 텐데, 파사드, 난간, 벽면, 담장 등 경계선 앞에만 나왔어요. 설명 중에 앞에 부분만 냈다. 그럼 답은 3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죠. 하나하나 소거용 문제가 오히려 쉽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차하는 통로를 연결하며 원형의 광장이나 전시 또는 이벤트 공간에 사용된다. 결절점이죠. 자, 이거 말고도 지금
뭐 통로라고 되어 있는데 통로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복도라든가 에스컬레이터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구역이라고 되어 있는 게 디스트릭트는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여 영역성을 부여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안 나왔는데 보이드라는 것도 있죠. 홀이나 계단 등 주변에 동선이 집중하는 공간에 설치하는 오픈 스페이스고 썬큰이 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여긴 썬큰은 좀 빠졌어요. 썬큰은 뭐냐면 가라앉다라는 싱크에서 나온 단어다라고 제시가 되어 있고요. 지하 진입부가 외부와 연결되어 있어 쾌적성과 접근성을 높인 공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에선 썬큰 자체가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37번 문제는 자주 나올 수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영양 인자의 하나인 라이프 스타일을 파악할 수 있는 소비자의 특성은 AIO 분석을 통해 볼 수 있다. 이 중 AIO 분석과 관련된 항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AIO 분석에 대해서 물어봤고요. AIO 분석 자체가 A라는 게 액티비티죠. 활동, I가 인터레스트, 관심, O가 오피니언, 의견입니다. 즉 AIO 활동의 아닌 거 우선은 활동, 관심, 의견을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나이나 성별, 소득, 직업별로 동일한 인구 통계적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상이한 정신적, 심리적 특성이 있다라는 걸 기반으로 만들어진 우리 심리 특성을 갖다가 파악할 수 있는 도식화, 수치화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1번, 그 다음에 3번, 4번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심리적 도식 특성은 얘를 갖다가 표현하는 하나의 그 지표라는 걸 설명해주는 용어다. 5번은. 그럼 여기 아닌 건 뭐예요? 그렇죠. 나이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은 2번입니다. 39번 문제. 39번 문제는 기존 점포를 임차하여 점포 개점을 계획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약간 지엽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점포 개점할 때 고려할 사항 생각해 보세요. 임차 계약 및 기간 비용 당연히 알아야 되겠고 점포 인계 사유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업종과 업태 결정한 다음에 점포 규모도 검토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점포 위치라든가 규모도 체크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개점할 때 주민 요번에 어떤 연예인이 카페 공사를 하다가 주변으로부터 민원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던데 주변으로부터 민원이 나오거나 공사할 때 문제점이 생기면 오히려 그죠 개점하고 나서 판매 수익에 영향을 주겠죠. 그런 것도 상당히 저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나 소비자의 이동거리 저항감을 고려해야 되겠죠. 상권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9번에 보시면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건 뭐예요? 그렇죠. 2번에 있는 점포 소유자의 전문성. 점포 소유자의 전문성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과에 주는 영향을 주는 내용만 좀 고려해보면 1번, 3번, 4번, 5번은 해당 사항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40번 다양한 내적, 외적 환경 변화에 의해 어려운 경영 환경에 직면하면 소매점은 적절한 개선책을 마련하거나 폐업을 고려하는 등의 대책을 세울 수 있다. 다음 중에 상황에 맞는 대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40번 문제.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것 한번 찾아볼게요. 지역 상권의 수명 주기가 쇠퇴기라는 거 우리가 도입, 성장, 성숙, 쇠퇴기를 수명 주기라고 불러요. 도입기는 시작 지점이고 성장기는 급성장하는 시기를 얘기하고요. 성숙기는 수익이 완만하게 형성되는 경우죠. 하지만 완만하게 증가는 하지만 제일 많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고 경쟁점이 출점해서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기입니다. 폐점은 뭐예요? 쇠퇴기는 빨리 접고 나가야 되겠죠. 근데 일본에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을 발굴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장 빨리 접고 나가야 되는데 새로운 업종 아이템을 개발하자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새로운 아이템 발굴은 경쟁이 치열해지니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얘는 어디가 더 잘 어울려요? 그렇죠. 성숙기가 오히려 더 잘 어울릴 수가 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답은 1번을 바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도 한번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맞는 질문입니다. 41번. 상업의 입지요건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 입지요건도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들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파란색으로 친 것들이 있죠. 얘가 다음 차수에도 어떤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유통관리사랑 그러면 하도 제가 앞에서 문제 형식이 계속 바뀌고 있고 새로운 문제가 나오고 있어서 책에서 한 60%도 안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과목과 3과목은 그래도 출제가 빈도수가 높다. 문제 은행 문제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 1번과 그 4과목 자체가 좀 시험 문제 난이도가 좀 높아서 책에서 출제되는 빈도가 낮다 뿐이지, 2과목과 3과목은 암기 과목이에요, 여러분. 암기하면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자, 41번도 또 나와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번은 획지는 건축용으로 구획 정리할 때 단위가 되는 땅, 인위적으로 자연적 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거는 1번은 제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획지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용어를 갖다가 그대로 써놨어요. 암기해 주시고, 지하철역과 관련해 승차객 수보다 하차객 수가 중요하며, 당연하죠. 하차라는 사람들이 머무르니까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출근 동선보단 퇴근 동선이 좋다. 왜냐하면 출근은 시간에 쫓겨서 가게 되는데, 퇴근 동선은 집으로 가다 보니까 그 상권에서 물건을 사가거나 머무르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2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상점과의 점포는 가시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에 도로의 전면 넓이가 큰 몇 편이 유리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죠. 입지로 보면은 그 깊이가 깊은 것보단 가로 너비가 깊은 것이 상당히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도 맞는 얘기. 유동인구의 이동 경로상 보행 경로가 분기되는 지점은 교통 통행량 감소로 보이지만 합류하는 지점은 유리하다. 1번, 2번, 3번, 4번은 여러분들 숙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지문 자체가 상당히 괜찮은 지문들입니다.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5번에 보시면 2개 이상의 가로각에 접하는 토지 획지 형상에 직각형, 정형, 부정형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상업 입지 중에서 가로각지, 그 가로각지에 접하는 토지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직각형, 정형, 부정형이라고 하진 않고요. 뭐라 하냐면 이면각지, 삼면각지, 사면각지라고 부르며 일조와 통풍이 양호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지 설명이 좀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갖다 체크하면 5번이 잘못됐다. 5번이 잘못 설명이 되고 있다. 일부 용어들이 섞여서 시험 문제에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1번의 답은 5번을 찾아낼 수가 있었죠.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42번 동선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원리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도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 지금 2024년 3회차 2과목 시험 문제가 그동안 출제가 많이 됐던 빈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42번도 암기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자, 고차 서로의 법칙, 지금 그 다음에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 보증 실현의 법칙, 집합의 법칙, 안전중시의 법칙이 있는데요. 옳지 않은 걸 찾아봐라는데 1번부터 볼까요? 최단거리 실현의 법칙은 단거리로 가려는 심리. 맞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단거리의 목적지로 가는 심리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뒷길이라는 게, 지름길이라는 게 발생을 하는 거죠. 보증 실현의 법칙, 길을 건널 때 최초로 만나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먼저 이득을 얻으려는 심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 먼저 이익을 얻는 쪽으로 가는 심리, 맞는 얘기. 고차 선호의 법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고차 선호의 법칙은 동선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를 나타내는 법칙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곳에 가져왔는데 약간 유통심리에서 인정하지 않는 다른 곳의 심리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3번은 만들어낸 심리 지문입니다. 자, 그리고 집합의 원칙은 뭐냐? 군중심리에 의해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 가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동한다 라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군중에 따라 행동한다. 안전중시의 원칙은 위험하거나 모르는 길은 가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은 본능적으로
사람이 다니지 않는 공간에 가려 하지 않아요. 익숙한 경로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입니다. 43번. 현재 영업 중인 점포의 상권 범위를 파악하기 위해 점포를 이용하는 소비자나 점포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하는 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우리가 상권 조사를 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 안에서 점두 조사라는 거는 점포 앞에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점포 앞에서 모인 걸 갖다 체크해서 판단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포 주변을 판단하는 건 괜찮죠. 내정객 조사는 말 그대로 점포 내에 들어온 사람들을 체크하겠다는 얘기죠. 실제 방문자를 조사하겠다는 거니까 점포 이용자라든가 점포 거주자, 예, 맞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지역 표본 추출 조사는 우리가 무작위 지역 조사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점포 주변 거주자들로부터 자료를 얻는 걸로 괜찮습니다. 체크리스트법을 보시면 체크리스트법은 상권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수집 및 평가해서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신규 점포 개설이라든가 시장 잠재력을 측정할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신규점을 개설할 때 인지도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많이 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상권 범위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 기법은 될 수가 없다. 4번은 약간 기법이 종류가 맞지 않는다. 그 다음에 CST 기법은 고객 주소 분석이라고 하죠. 우리가 실제 구매자 주소를 갖다가 기반으로 해서 위치를 판단해 가지고 상권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CST 기법도 데이터 주소를 갖다가 지도를 작성해서 보는 거라 얘도 해당이 되겠네요. 그래서 아닌 것보다 그렇죠. 4번이 애매하다라는 겁니다. 자, 44번입니다. 아래 글상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소비자의 이용 목적에 따라 입지 유형을 구분할 수 있는데 고정 고객보다는 유동 고객에 의해 영업이 좌우되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패스트푸드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체크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문제도 원래는 많이 나오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패스트푸드점 같은 경우에는 그쵸, 적응형 입지가 가장 잘 어울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볼 땐 적응형 입지는 거리에 따라 통행한 유동 인구에 따라 영업이 좌우되는 입지다. 그래서 패스트푸드, 편의점이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생활형 입지는 아파트, 주택을 이용하는 입지다. 그래서 보통 주민들이 이용하는 생활형 마켓, 마트가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목적형 입지는 고객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입지를 정한 거죠. 그래서 테마에 따라서 고객이 유입되는 전문점 아니면 귀금속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된다. 자, 그 다음에 목적형 입지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전 차수에서. 그 다음에 집재성은 동종한 업적이 한 군데 몰려 있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집재성은 뭐라고요? 가구점. 그 다음에 관공서, 사무실 이런 것들이 있다. 산재성은 오히려 떨어져 있어야만 잘 되는 거. 편의점이라든가 미용실, 이발소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됩니다. 목욕탕도 그렇겠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을 찾아낼 수 있었고요. 45번입니다. 45번을 보시면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 정보기술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상권 분석과 이런 문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 좀 최신 내용을 갖다가 분석해서 같이 조인해서 낸 문제인데, 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기술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으면 빅데이터는, 여러분들 빅데이터라는 게 뭐예요? 디지털 환경 사이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갖다가 모집을 해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뭐 개별적인 상권 분석을 하거나 아니면 소매점의 점포에 대한 창업, 그리고 각종 단체의 뭐 빅데이터 기술을 통해서 입지 분석을 한다, 경영 개선을 도울 수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긴 하는데, 빅데이터 자체가 말 그대로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를 뽑아내겠다라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권 분석과는 연결이 있습니다. 입지 선정과도 연결이 있고요. 왜? 빅데이터를 통해서 유동 인구라든가 아니면 그 소비자들이 그 구매 금액이라든가 아니면 요일별로 돌아다닐 수 있는 소비자들이 그 가장
많이 다니는 시간대, 많이 다니는 골목, 많이 다니는 선호하는 위치를 갖다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럼 1번 맞는 얘기. 자, 딥러닝이라는 거는 다층구조 형태의 신경망을 기반으로 하는 머신러닝의 한 분야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량의 데이터로부터 높은 수를 추상화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서 알고리즘 스스로 변수를 갖다가 판단해서 영향력을 스스로 학습할 수 있게 해줬다라는 건데, 빅데이터로 모은 데이터를 러닝을 통해서 그죠? 상권 구조를 갖다가 스스로 갖다가 학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번도 해당이 되겠죠. 자, AI는 인간적인 학습적 추론 능력을 가지고 지각 능력, 자연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실현을 통해서 인공지능, 위에서 얘기한 빅데이터와 연결을 해서 상권 분석을 보다 정교하게 한다라는 건데, 인공지능 AI는 빅데이터에서 수집된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가 있다라고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게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지리정보 시스템은 여러분들 많이 문제 보셨죠? 지리정보 시스템의 시험 문제 답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이전 차수나 다음 차수에서. 자, 지리정보 시스템은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에 지원하는 필요정보, 즉 지리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주는 거죠. 그래서 주제도를 작성하고 공간을 조회하고 버퍼링이라든가 상권 분석에 대한 자료를 제공해 줌으로써 대규모 점포 입집 선정뿐만 아니라 소규모 점포 입재도 활용 가능하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빅데이터, 딥러닝, 인공지능, 그 다음에 GIS는 사용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 VR이라는 게 나오는데, VR이라는 건 가상현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가상현실입니다. 그래서 체험하는 거죠. 체험 마케팅, 매장 시뮬레이션 이런 거에 쓰는 거지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실제 존재하는 환경인 것처럼 가상의 환경을 꾸미고 실제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거죠.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공간을 꾸미고 그 공간 안에서 경험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현실에서 직접 경험하기 힘든 걸 체험하기 위한 용도로 쓰는 거지 상권 분석 및 입지 선정과 관련된 건 아니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답은 4번으로 찾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좀 약간 상권 분석에서 다른 기술들이 이제는 좀 접목이 돼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도 체크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하면서 제가 파란색으로 치거나 아니면 누적되는 내용들, 그리고 체크해서 자주 나오는 내용들은 요약지에 정리해서 계속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정리하고 수집해서 빈출이 많이 되는 지문들은 나중에 정리해서 요약지로 만든 다음에 나중에 요약 강의를 할 때 보완해서 자주 빈출되는 지문입니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릴 거라서 내용 보시면서 한번 들어주시고, 지금은 들어주시고 요약 강의는 한 8월에서 9월쯤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급하지 않게 올리려다 보니까 시험에 좀 맞닥뜨려서 올리기보다는 천천히 시차를 두고서 올릴 테니까 올해를 보시지 말고요. 제 거 들어주시는 분들은 그냥 참고로 해서만 들어주시고, 요약 강의는 아마 3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거나 아니면 2차 시험에 준비할 수 있도록 천천히 올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통관리사는 어차피 5월에 끝났잖아요. 1차 시험이. 그러니까 지금은 천천히 이런 거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는 저는 또 상과목 분석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내용이 지금 펜타블렛을 준비하고 있는데 필기하면서 쓰려고 하는데 필기용이 제가 지금 마우스밖에 없다 보니까 필기하려 해도 좀 약간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펜타블렛을 준비하면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옆에다가 틀린 내용, 맞는 내용 체크하거나 필기하면서 판서하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또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